저 겁쟁이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스스로 겁쟁이 사냥꾼 만석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딘가 수상합니다. 밤마다 숲으로 사라졌다가 피 한 방울 없이 돌아오고 우연히 잡은 그의 손은 사냥꾼의 손이 아니었지요. 과연 겁쟁이 사냥꾼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소름 돋는 반전 야담, 지금 만나보시지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라 함은 날카로운 눈매에 억센 팔뚝, 그리고 짐승의 피 냄새쯤은 아무렇지 않게 맡아야 할 터인데 만석은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사내였지요. 산토끼 한 마리 잡아다 털을 벗기다가도 피가 비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심한 날에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석은 늘 웃음거리였습니다. 사냥꾼이 피를 무서워하면 뭘로 먹고 사나. 그러나 만석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석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저놈은 피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더라. 멧돼지가 앞에 나타나면 창을 들기는커녕 도망부터 친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여. 지난번엔 닭 잡는 것도 못 봤다잖아.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주막에서 사람들은 만석 이야기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곤 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겁이 많다는 만석이 깊은 밤이면 홀로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깊은 산 속에서 만석을 해친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요. 만석이라는 사내가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을 말입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곳에 몰락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으나 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 집에는 연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20을 갓 넘긴 나이에 혼처 하나 잡지 못한 것은 집안 형편 탓이었지요. 아무리 얼굴이 곱고 글을 읽을 줄 안다 한들 지참금 한 푼 없는 처녀를 맞이하려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연하에게 느닷없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만석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연하의 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사냥꾼이라니. 그것도 겁쟁이 사냥꾼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비록 집안이 기울었다 해도 양반의 피가 흐르는 딸을 천한 사냥꾼에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겁쟁이한테 시집을 보내다니. 사냥꾼 주제에 짐승 하나 못 잡는 놈이 어찌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게요. 그러나 정작 혼담을 들고 온 것은 만석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어느 노인이 중매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지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저 사내 겉보기와는 다르다오. 비록 사람들이 겁쟁이라 놀려대지만 제가 보기엔 그 어느 사내보다 믿음직하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지요. 오직 연하만이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자라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연하는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거나
어느 늙은 호라비의 소실로 팔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겁쟁이 사냥꾼은 어떠한가? 연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최소한 저 사내는 나를 해치진 않겠지. 겁이 많으니 손찌검도 못할 테고. 마음을 정한 연하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혼담 받겠습니다. 어머니는 통곡했지만 연하의 눈은 마른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혼례는 소박하다 못해 쓸쓸했습니다. 떠들썩한 풍악 소리도 하객들의 축하 인사도 없었지요. 오직 몇몇 마을 사람들이 구경 삼아 고개를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과 규수가 절이 된다니. 신랑 얼굴 좀 보게. 자기 혼례인데 겁먹은 표정이여.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만석은 연하를 향해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것만 같았지요. 연하는 그런 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눈빛에는 사나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지요. 혼례를 마치고 만석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하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내에게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집은 여느 사냥꾼의 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 사냥꾼의 집이라면 벽에 짐승 가죽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피 묻은 칼과 창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했지요. 그러나 만석의 집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온갖 기묘한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덕과 올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는 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쇠붙이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것들은 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만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저 덫을 놓는 데 쓰는 것들이요. 저는 짐승을 쫓아가 잡는 재주가 없어서 이리 덫으로 잡는 것이지요. 그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짐승을 잡는 덫이고는 지나치게 정교했고 어떤 것들은 짐승보다 훨씬 큰 것을 겨냥한 듯한 크기였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다시 한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 과연 마을 사람들 말대로 그저 겁쟁이일 뿐인 것일까? 며칠이 지나고 연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석이 밤마다 집을 나선다는 것이었지요. 달이 뜨면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간다면서 왜 매번 빈손인 것일까? 연하가 물으면 만석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짐승이 없었소.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에 짐승이 없을 리 없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만석의 상태였습니다. 밤새 산을 헤맸다면 지쳐 있어야 할 터인데 만석의 눈빛은 오히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연하는 불안했지만 차마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부부 사이라 해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만석과 함께 장터를 돌아보던 연하는 우연히 그의 손을 잡게 되었지요. 인파에 떠밀려 넘어질 뻔한 연하를 만석이 재빨리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손은 사냥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위치가 달랐지요. 칼자루를 쥐어 생긴 것도 아니었고 활시위를 당겨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인의 손, 사람을 제압하고 꺾는 법을 익힌 자의 손. 만석의 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만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연하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연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겁쟁이 사냥꾼의 손이 아닌 사람을 제압한 적 있는 손을 가진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연하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즈음 인근 고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나그네 한둘이 실종되었다 했고, 다음에는 산에 나물 캐러 간 안악이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멀쩡한 장정 서넛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산에 호랑이라도 나타난 게 아닌감?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면 피라도 남지. 근데 흔적이 아예 없다잖아. 혹시 도적대가 아닐까? 추측만 무성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만석의 낯빛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밤마다 나가는 시간도 더 길어졌지요.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인, 당분간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겁쟁이다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단호했지요.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사건이 계속되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장정들이 모여 산을 수색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사냥꾼인 만석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가겠소.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냥꾼이 왜 못 간다는 게요? 혹시 무서워서 그러는 거요? 역시 겁쟁이는 겁쟁이야. 만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도망치네. 쯔쯔, 아무리 그래도 저럴 수가 있나? 연하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눈에 비친 만석은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마을을 나서기 직전 잠깐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을 하러 가는 자의 눈빛 말입니다. 그날 밤 숲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한 소리가 밤새 숲을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분명 귀신 소리였어. 아니야, 산짐승 소리였다니까. 사람 비명 같기도 하던데.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 한 번의 비명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겁쟁이라 해도 이 사내는 이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소리는 멎었습니다. 숲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지요. 연하는 동이 트자마자 대문 앞에 나와 섰습니다. 만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숲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 없었고 그의 옷에는 놀랍게도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만석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요? 어젯밤 그 소리 들었소. 도대체 무슨 일이오? 만석은 여전히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소.
아무것도 모르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흩어졌습니다. 역시 저놈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 겁쟁이가 뭘 알겠어. 그러나 연하는 달랐습니다. 연하는 만석의 손을 유심히 살폈지요. 분명 옷에는 피가 없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로 씻었지만 다 지워지지 않은 것이었지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석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석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고을을 괴롭히던 자들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지요. 그들은 도적되었습니다. 산속에 근거지를 두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습격하고 가끔은 마을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납치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 했지요. 그런데 그 도적대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관아에서 산을 수색했지만 도적들의 근거지만 발견되었을 뿐 도적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근거지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박힌 덫들, 나무에 걸린 올무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치해 놓은 사냥터 같았다 했지요. 연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만석의 집에 있던 기묘한 도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내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다. 그날 밤 연하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만석은 화롯불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그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서방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의 손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돌아왔을 때 손가락 사이에 남아있던 것도 보았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이윽고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무섭지 않소? 무엇이 무섭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무섭지 않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내가. 그 말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이 죽인 것은 사람을 해치던 자들이지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만석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어린 것은 놀라움이었고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은 오랜 외로움이었지요. 연하는 조용히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냥꾼이 아니었소. 그는 한때 의금부 나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나졸이 아니었지요. 그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을 사냥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비 사냥꾼, 인신매매범, 살인 청부업자, 그런 자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것이 만석의 일이었지요. 많은 자들을 잡았소. 아니, 죽였소.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소. 내가 그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말이오.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을 사냥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사람을 사냥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만석은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깊은 산골에 숨어들어 겁쟁이 사냥꾼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나서신 것인가요? 숨어 살기로 했다면서요.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도덕들이 마을에까지 손을 뻗치려 했소. 그렇게 되면 부인도 위험해질 터였지요. 그 말에 연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방님, 저는 겁쟁이가 맞소. 부인. 만석은 화롯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오. 칼을 드는 것도, 피를 보는 것도 사실은 무섭지 않소.
그렇다면 무엇이 무서우신 겁니까? 만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죽이게 될까봐. 그게 무섭소. 그것이 만석이 겁쟁이가 된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일에 다시 빠져들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한번 칼을 들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구역질을 하는 척했고 짐승도 못 잡는 척했습니다. 스스로를 겁쟁이로 만들어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소. 만석의 눈이 연하를 향했습니다. 부인을 지켜야 했으니까.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겁쟁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연하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만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히 방 안을 채웠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어리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겁쟁이 사냥꾼 행세를 했고 연하는 그런 남편 곁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자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에 사라진 도적대의 잔당이었지요. 우두머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복수를 위해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마을 어딘가에 우리 형제들을 죽인 놈이 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위협했습니다. 그 놈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요. 만석은 조용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 나가야 할 것 같소. 연하가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칼을 드실 건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칼을 들지 않겠소. 연하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소. 만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만석이 쓴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도적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지요. 만석은 밤마다 도적들의 야영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몰래 빠져나간 것 같은 발자국, 무언가를 숨긴 것 같은 자국, 밀고자가 남긴 것 같은 표식들을 말이지요. 도적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팔아넘긴 게 아닌가? 아니, 저놈이 더 수상해. 의심은 곧 다툼이 되었고 다툼은 싸움이 되었지요. 급기야 도적들은 서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만석은 관아에 밀고를 넣었지요. 도적대의 위치와 그들이 저지른 죄상을 상세히 적은 서찰이었습니다. 광군이 들이닥쳤을 때 도적들은 이미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모두 포박되었지요. 도적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들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만석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자들은 서로를 믿지 않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과 연하 사이에는 옥동자가 태어났고 부부는 여전히 그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갔지요. 만석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겁쟁이 사냥꾼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냥꾼 말이야.
사실 제일 무서운 놈이래. 겁쟁이가 뭐가 무섭다고. 아니, 진짜라니까. 전에 도적대가 사라진 거 있잖아. 그거 저놈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 설마, 저 겁쟁이가? 겁쟁이라서 더 무서운 거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잡는다잖아. 소문은 소문을 낳았지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웃어넘겼지만 확실한 것은 그 후로 마을 근처에서 나쁜 일을 꾸미는 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뿐이라는 것이 연화에게는 비밀스러운 기쁨이었지요. 옛말에 능소능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자는 작은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진정으로 강한 자는 그 힘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다. 만석이 바로 그러했지요. 겁쟁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것은 무서운 힘이 아니라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준 연하가 있었기에 만석은 끝내 자신의 다짐을 지킬 수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